실행 단계가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의 심리 상태가 시기의 감정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의 감정. 이 상태가 되면서 실행에 옮겨지는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은 약간 다른 범죄 피해자들하고 좀 다른 차원의 좀 얘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예, 그런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다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예.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기 정말 다 아스팔트. 예.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팅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하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생 자전거 타던 아이를 치워요.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6살짜리 아이를 또 칩니다. 이 아이도 바로 사망합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라이드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 질주네요. 살인 질주죠. 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뭐 피투성이에 뭐 부서진 자전거 파편, 뭐 옷가지, 뭐 신발 막 이런 거 널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나 이거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경찰차 오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해서 이 녀석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제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를 할 때 가끔 흉악범 잡힐 때 그 경찰서로 막 가거든요. 그럼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눌러 쓰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떠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뭐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다.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죽자. 뭐 이런 말 막 합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 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다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가끔 표현하잖아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기에게 뭔가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사회란 것이 나 아닌 모든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중에 누구라도 해를 입히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설정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묻지마 범죄 사건은 이게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망자만 192명이 나왔었고요. 세계 3대 지하철 사고라고 알려질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고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짙은 연기와 유독물질이 지하철역 일대를 덮은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길속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2003년이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의 어떤 신병 비관으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고요. 중앙로역에 열차가 섰을 때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열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히 운전하도록 하실 바랍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는 전기가 끊겨요.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위험한 걸 판단해서 이제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자,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고.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 그래, 차 그래 놓고 차 좀 반대로 놓고 다른 데로 더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돼. 반대로 놓고 차 들고 가야 돼. 당시에 수동으로 지하철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5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거 있잖아요. 보일 수 있게. 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아,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에 충분히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막 더듬어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라도 문이라도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생존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 김대한. 그러니까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현장을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 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찍어서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불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모텔 투숙자가 자기 방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주인한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119에 응급조치를 요구했고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위로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더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 2층 누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어 약 30초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면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사람 인명 피해가 없고 이거 문화재는 재복원 하면은 그러고 나서 복원이 안 된 걸 보고도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 김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참여나 이런 거를 했을까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후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오락가락 얘기를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김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뭐 그 뇌졸중 때문이겠지만 결국은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년 반 뒤에 사망했고요. 기관사 2명과 운전사령 등 3명은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섬찟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지하철이란 단어가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트라우마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대구 도시철도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때 이 단어 처음 들었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그때 공포감을 느낀 분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사망하신 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막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가슴에 상처로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하철이 생긴 지는
우리 중학교 때도 시청역이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지하에서 이런 류의 사건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됐죠. 사건이 나고야 사실 만약에 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내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나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원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 사실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참사가 나는 걸 너무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1942년 미국에서 또 있었던 큰 참사 중에 하나가 이제 코코넛 그로브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춤추고 놀다가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입구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나오면서 회전문에 몇 사람 안 지나서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갇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회전문에는 양쪽에 미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딱딱 안내를 해줘서 탈출을 해야 그나마 많은 사람이 살 확률이 커져요. 지금 이제 스크린 도어가 막 설치됐잖아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건 확실한데 화재가 났을 때는 스크린 도어가 더 도움이 되나요? 한 겹이 더 있으면 좀 그걸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스크린 도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게 그 탈출을 할 때에는 지하철 문을 열고 스크린 도어도 열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안에서는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밀면 그냥 바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되죠. 밖에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도 많이 따져야 되고 많은 그 준비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이 화재라는 것이. 대구 그 지하철 그 화재 사건에서도 이 철길을 따라서 이웃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생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불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연소 현상인데 핵심은 인화 물질만 있어가지고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안에 연소가 되면은 뜨거워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굴뚝이 되고요.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이 터널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불길이 글로 오지도 않고 연기도 오지 않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탁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감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업에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된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대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